자,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투표하면 이긴다는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연결해서 지방선거 판세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달 초에 우리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자, 이번 지방선거 양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곳 일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보수 쪽은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진보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 정도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분명한 반성과 성찰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뚜렷한 변화나 혁신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불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네. 이제 새 정부가 사실상 출범을 했지만 잘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졸속을 한 거나 그리고 비리투성이 장관들 임명 강행한 거나 뭐 정부 요직이건 뭐 청와대건 다 검찰 출신을 다 채워버리는 거 이런 독선과 불통 이런 검찰공화로 가는 거 아니냐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는 네.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우리 진보 진영 지지층의 결집이 움직임이 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남은 아마 지방선거 기간 선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전반적인 선거 상황은 분명히 민주당에 불리해 보이지만 네. 우리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수 고세훈 후보 할 때 여론조사에서 25%까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0. 몇 프로. 근데 실제로는 뚜껑 열어보니까 0.6% 차이밖에 안 났단 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변화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그런다면 예상 밖의 결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진보 지지층은 조금 결집이 안 되는데 특히 핵심 지지층이 이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추도식에서도 박지원 위원장한테 야유가 있었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게요. 뭐 추도식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네.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남의 생각을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더구나 추도식장에서 야유를 보낸다? 이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고인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이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한계 상황에 온 거죠. 아하.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하여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거를 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그 박 전 위원장 기자회견 보셨죠? 뭐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게 시점상 내용상 맞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불리해 보이고 승기를 잡을 만한 모멘텀이나 전환점이 솔직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지금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이런 뜻이 있었던 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내로남불로 했던 것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절실한 몸부림이라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말렸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렸으면 못하겠어요죠. 아예 예? 못하겠어야 된다.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말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 비대위원장이면 공동으로
당 지도부로서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정리된 입장을 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공동 비대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선발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 거고요. 뭐 결국에는 당이 쇄신해야 된다 이런 이제 거를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담고선 아마 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당은 쇄신을 한다 그런다면 뭐 해묵은 우리 숙제라고 그럴까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영의 정치, 패권 정치 이거의 지금 역할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든 어떤 총선을 통해서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편가르는 끼리끼리 하는 이 관계의 정치 이걸 이제 가치의 정치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쇄신의 아마 이제 내용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8월 전당대회가 중요한 어떤 당 쇄신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는 당의 노선도 가치도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대선 실패한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그 민생 문제까지도 이념적인 잣대로 보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이념 과잉의 정치 이제는 확실하게 끊어내는 그래서 그거를 강령 당원 단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2년 뒤에 총선, 5년 뒤에 대선 그 미래가 사실상 불투명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몸부림이 필요한 거고요.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까? 원래 8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빨리 할 가능성이요? 네. 그거는 결국에 이제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말씀인데요. 이번 선거가 많이 잘못되면 그 대선 패배가 이게 지선 패배에 대해 이후의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끝나기 전에 뭐 책임론이니 아니면 전당대회가 뭐 빨라질 수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잘 시기상조인 거고요. 예. 뭐 선거 결과에 따른 분명히 책임론도 나올 거고요. 또 당의 진로에 대한 상당한 진통과 분열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선 후에 지방선거 후에 당이 새롭게 황골 탈퇴할 것이냐 네. 아니면 혼란과 분열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하면 진통이 상당히 예상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새로운 가치를 뭐 민주당이 지금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그 구분도 애매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과 그럼 다른 게 뭐냐? 다른 것도 없지 않느냐? 더 기득권화, 더 꼰대화되지 않냐? 예. 더 내노란불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어찌 됐든 간에 새로운 진보 가치가 됐건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다음 5년 그리고 짧게는 다음 2년의 총선을 보고 새로 대비하는 준비를 이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민주연구원에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영국 노동당이 8년 집권을 못하다가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채택해서 집권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2년, 5년 후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팔을 잘라더라도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하지 불가피한 거죠. 네. 자,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전반적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꾸준히 우리가 지금 우세한 곳은 호남 3군데, 제주 아닙니까? 4군데 정도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기도와 충남, 대전 정도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업적 대치를 하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선 승패 가늠자가 될 분수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총력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어렵게 된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충청, 대전, 인천 이런 정도는 한번 집중적으로 국민의 마음 서도록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경기, 인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결국
성패가 개항을에 보궐 출마한 이재명 후보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재명 후보 지금 지지율이 최근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그건 거고요. 사실이고. 예, 네. 접전 양상인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네.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 뒤집힌 결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네. 이제 속단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아마 지금 이재명 사인고문은 지금 개항 선거구만 뛰는 게 아니고 총괄 선대본부장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뭐 전국을 지원 유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지지도가 이제 거의 이렇게 뭐 붙어 있다시피 차이가 별로 오차 범위 내에 이렇게 줄었는데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집중하면 아마 문제 없이 우위를 굳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선거에는 ARS 조사 결과보다는 이게 현장 반응이 더 중요하다. 현장 반응 ARS하고 완전 다르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이런 말씀 했던데요. 뭐 이거 뭐 여론조사 업계에서나 뭐 대충 다 널리 알려진 거지만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다. 예. 그 여론조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ARS 조사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우리 대선 때도 저희가 막판에 저희는 거의 그 0.73에 가깝게 이제 결과를 예측했거든요. 네. 그때도 우리가 조사한 거에는 ARS 조사에서는 4.8%를 졌습니다. 그 얘기 하셔도 되군요. 지고 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를 잡아주고 가거든요. 예. ARS 조사가 우리가 예. 불리하다는 거죠. 예. 예, 그 진보 진영이 이제 표집 모집에도 덜 잡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실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실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면을 아마 지적한 거로 봅니다. 네,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또 부각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론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책임론, 당의 진로 문제 이런 상당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갈등과 분열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떤 면에서 뒤집어 얘기하면 또 당이 새로운 가치로 다시 정립하고 또 새 출범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필요한 진통이라면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혼란과 분열이 되는 게 생산적인 혼란과 분열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거기서 생산적으로 거기서 논의하고 우리가 정반합의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박지원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양새요.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을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 강조하고 싶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은 새 정부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일 거고요. 그래서 뭐 여당 입장에서는 안정에 대한 민심을 이제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새 정부가 좀 들어서서 하는 거를 보면 지금 독선과 불통, 뭐 집무실 이전, 비리투성이 장관 임명 강행, 뭐 청와대고 정부 요직이고 전부 지금 검찰 출신 임명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독선 불통인데 여기다가 지방정부까지 다 한쪽으로 몰아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검찰공화국, 자칫 독재로 치달을 수 있지 않은 걱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조건 밀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여당의 표를 몰아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정이라면 여야가 힘의 균형을 갖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과 일치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야당에게 적정 수준의 지지를 국민들이 꼭 보내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리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2017년 그 집권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다 몰아줬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몰아줘서 우리가 망한 거 아닙니까? 한 거죠. 그 말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방 우리가 지금 180석 그 우리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게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독약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오만하고 내노란불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고 세금 문제고 다 이념적 잣대로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심이 외면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린 지금이라도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영화 반대 이슈가 선거 전략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유효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그 관련해서 고발 조치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화 자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죠, 이거는요. 그리고 예. 민영화가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닌 거고요. 민영화는 옳고 그른 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지만 네. 민영화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민영화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도 뭐 이념적 잣대 들이대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정부와 국민의 힘이 민영화 추진한 바 없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운영회에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국제공항 지분 일부 매각하겠다고 한 말이 있는데 이 저희가 뭔지 이거부터 해명을 듣는 게 난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하나하나 필요한 건 얘기를 하겠다. 뭐 이 말씀이네요. 자, 27일, 28일 금토의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뭐 아마 전 의원들이 사전 투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민주당도 사전 투표에 조금 많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전 투표가 이번 선거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실제로 대선 투표율보다는 훨씬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대선 때 지지층이 다시 투표를 해주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찍었던 사람이 다시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하는 거는 틀림없는 얘기일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못 사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지층 결집이 아마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사전 투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